59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공부라는 여정. 저자 유청훈, 최미선. 출판일 2023년 7월 1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대학 입시 공부 방법을 알자. 책 소개. 대학 입시를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냈던 12명의 학생들의 인터뷰를 모은 책이다. 각자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중고등학생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공부 방법부터 마음가짐까지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모든 과정을 담은 이 책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치열하게 공부를 했던 12인이 말하는 대학 입시 준비.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이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하는 공부지만 공부의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무엇이 다를까?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할 대학 입시에서 성과를 낸 12명의 학생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의 공부 방법과 마음가짐 등을 학생들의 노하우를 담았다. 책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공부에 대한 흥미, 꿈, 선행학습 유무, 공부 방법 등 기본적인 질문부터 학교를 선택한 이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방학 동안의 계획까지 세세한 내용을 담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에 맞춰 생활하였고 치밀한 시간 관리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결국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죠. 감정에 충실한 게 결코 부끄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본인의 모습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비교 과정에서 약점을 발견하고 좋게 활용한다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자는 12명의 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독자가 공부의 방향성을 찾길 바랐다. 대입을 준비하는 6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과 공부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이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 소개. 저자 유청훈, 교육과 교육학자. 미국의 UCLA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영어 교육업체인 Five Stones Institute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저자 최미선, 교육과 교육학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국제개발협력학을 공부했으며 Five Stones Institute의 컨텐츠팀과 매니징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머리말.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큰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하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읽어야 책의 의리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 깊이 명심해라. 다산 정약용. 위의 글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조선 후기 실학자의 대표 격인물이자 해당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중 한 명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부와 마주칩니다. 그 공부가 학문적이든 아니든 단순한 것이든 복잡한 것이든 공부가 우리의 삶의 한 일부를 차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아가며 체득한 지식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공부하는 방식은 한 가지에만 있지 않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공부에 도전해왔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도전할 것입니다. 제가 도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공부란 일정 부분 넘어야 할 물리적, 심리적 진입 장벽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부는 나이, 성별, 직업 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공부 중에서 대학 입시에 관한 공부를 다룹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할 대학 입시라는 공부의 한 영역에서 성과를 낸 12명의 학생들과 자신만의 공부법이 무엇이었는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의 내용을 지면으로 옮겨 이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라는 격언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보는 아주 고전적인 격언입니다. 기원전 5세기 무렵 기하학 오늘날의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워하는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당시 유명한 수학자이자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도 잘 알려진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속성으로 배울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유클리드는 왕에게 간결한 대답으로 왕의 질문에 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유클리드가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왕에게 말한 의도는 공부라는 것은 속성으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12명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필요한 공부를 통해
어떤 식으로 자신만의 공부법을 완성시키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부에 대한 철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며 수많은 학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고민,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된 축적의 산물일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각 학생의 공부에 대한 경험과 고민의 흔적들이 자신의 공부 방법을 개선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본인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노력으로 대비하기. 질문, 자기소개 부탁해요.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로 충북대학교 수의예과에 정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게 된 권범진이라고 합니다. 질문, 유년기 시절부터 공부를 좋아하였나요? 답변, 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님께서 공부와 관련된 이것저것을 어릴 적부터 많이 시키셨고, 저는 그것들을 묵묵히 소화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 공부는 조금 더 잘하는 아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나요? 답변, 저는 의외로 꿈 많은 아이였습니다. 경찰, 판사, 지하철 기관사, 가수 등 의대를 목표로 세우기 전까지는 다양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상 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질문, 초등학생 때의 중고등학교 과정 선행학습은 얼마나 진행하였나요? 답변, 특히 수학을 중점적으로 선행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학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시키신 것도 있지만 제가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수학만큼은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대략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던 수학학원에서 선행학습을 시작하여 매년 약 3학년 위의 과정을 선행학습하였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에는 고등학교 수일수의 수상, 수학 과정까지 모두 마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선행학습할 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나요? 답변, 어렵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수학을 좋아한다고 해도 초등학생 때의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제 스스로가 공부를 잘한다고 믿어왔었는데 처음 해당 과정을 배울 때의 학원에서 치른 시험에서 여태껏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를 받고 좌절하여 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두 과정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원은 한 학기가 3개월로 운영되었고 학기 단위로 배우는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각 학기마다 두 과정씩 진도를 나가면서 부족한 과목만 다음 학기에 다시 듣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중2 1학기, 2학기 과정을 나갔는데 전자는 통과했지만 후자는 부족하다면 다음 학기 때 중2 2학기, 중3 1학기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과목은 다시 공부하고 그와 동시에 새 과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도를 빠르게 뺐습니다. 매 학기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처음에는 버겁게 느껴졌던 과정도 반복 학습을 통해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학습량과 그에 따른 충분한 반복 학습이 따라 주었기 때문에 빠르게 선행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수학 이외의 과목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나요? 답변, 수학과 더불어 영어도 선행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어학원에 다니면서 회화, 듣기, 어휘 등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익히는 것 위주로 공부하였고 중학생 때부터 문법, 독해 등 본격적으로 입시 영어를 공부하면서 궁극적으로 내신, 수능 영어를 위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국어와 과학은 딱히 선행학습을 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국어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과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과학은 중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선행학습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중학교 생활은 어떠했나요? 처음부터 잘했나요? 답변, 중학교 생활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공부와 다른 중학교 공부에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영어, 그리고 과학은 곧잘 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수학, 영어에서 빛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 수학 실력은 중학교 3년 내내 공부를 안 하고 100점을 맞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회나 도덕 등의 문과 과목에서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초등학생 때 중학교 수학 선행 학습에서 좌절을 맛보았던 것처럼 중학교 첫 지필평가에서 초등학생 때 받아보지 못한 점수로 인해 또다시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생겼나요? 답변, 중학생 시절은 명문 고등학교 진학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대 진학이라는 목표가 생기던 시기였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상산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등의 명문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 또한 그런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의대 진학이라는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때와는 달리 명시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니 공부에 대한 의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의지가 그렇게 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지방대 의대가 서울대보다 합격 커트라인이 높다는 것도 몰랐고 명문 고등학교 진학도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던 그냥 세상 물정 모르던 순진한 중학생이었습니다. 확고한 목표를 향한 의지에 불타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중학생 때 1학년 시기를 제외하고는 공부를 곧잘 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공부의 쓴맛을 맛보면서 저는 제 공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수업 시간에 해당 과목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나 따로 필기하신 내용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필평가 문제는 결국 해당 과목의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저는 오로지 자습서와 문제집만 몇 바퀴 돌리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만으로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선행 학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2학년에 들어서서 국어에 특히 문학에 발목을 잡히게 되었습니다. 문학 개념과 문학 지문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의 부재로 인해 문학 문제를 푸는 데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결과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73점이라는 제가 그동안 받은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국어의 개념 및 기본부터 차근차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쌓이고 나니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푸는 것도 중학교 교과과정상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득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중학교 졸업이 가까워질 당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의대 진학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수준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을 노려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해온 선행학습, 반복학습이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고등학교에서도 내신을 잘 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때부터 자사고, 특목고 등이 인문계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후기 선발 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을 시에 미달이 난 고등학교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내신 성적으로는 자사고 지원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일찌감치 포기하였고 대신에 인문계 고등학교 중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로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내신 성적으로 해당 고등학교의 합불 여부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저희 지역의 가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로는 모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하나와 모 일반계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면학 분위기, 기숙사, 실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중 후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내신 점수로는 해당 학교로 진학할 수 없었고 결국 그보다 한 단계 아래 학교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해당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수준이 높은 학교인데 그럼 진학이 확정되었을 때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입학날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수준 높은 고등학교라 거기에 진학한 학생들은 모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는 것은 당시에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무언가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생활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니는 학원만 열심히 다니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모의고사를 보면 그래도 수학은 그동안 해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 수는 많아야 한 게였습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은 처참했습니다. 예비 고1이던 해 2019학년도 수능을 학원에서 풀어보았을 때 4등급이 나오더군요. 국어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중학교 문제가 풀릴 정도로는 올렸지만 고등학교 국어 지문을 쉽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수능에서 국어가 중요한 과목인지도 몰랐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는 수학만 좋아하고 다른 과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던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졸업 전에 비하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커진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만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질문,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처음부터 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입학 후 마음가짐이 바뀐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자연스레 중학교 내신 성적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과 내신 성적을 비교해보니 저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더군요. 게다가 다들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다 보니 공부에 대한 열의도 상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까지 해오던 공부로는 택도 없겠구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그때부터 속된 말로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숙사입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희망자에 한해서 성적순으로 기숙사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제가 운 좋게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자연스레 면학 분위기가 형성된 곳에서 저 또한 분위기에 맞추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문,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첫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떠했나요? 답변, 중학교 입학 후 처음 1년의 좌절을 맛보았던 기억을 되살려서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각 교과별 선생님께서 강조하셨거나 따로 필기해 주셨던 내용을 절대로 빼놓지 않고 필기한 후 복습하였으며 그 외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들도 자습 시간을 이용해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지는 것을 1차적으로 한 후 학원 수업을 통해 심화 학습을 하고 자습 시간을 이용해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각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수학은 그동안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과 유인물,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고서에 있는 문제들만 풀어보아도 성적은 꽤 괜찮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국어, 영어와 같은 언어 과목들은 각 지문에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 이를테면 국어 문학 지문에서는 정서 표현이나 형식상의 표현, 영어에서는 중요 문법이나 주제문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문들을 몇 번씩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그 외에 과학, 사회 등의 과목은 내신 시험의 특성상 세부적이고 흔히 말하는 지엽적인 내용도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험 범위 내의 배용을 꼼꼼하게 몇 번씩 반복 학습하는 형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주중에 저희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06시 30분 기상 및 아침 점호, 07시 7시 30분 아침 식사, 08시 09시 등교 및 오전 자습, 09시 17시 학교 수업, 17시 18시 오후 자습, 18시 19시 저녁 식사, 19시 23시 40분 기숙사로 이동 및 야간 자습, 00시 6시 30분 취침. 주말은 국영수 과학학원을 다니면서 보냈습니다. 이때에는 자습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주중에는 학원을 다닐 수 없었고 수업이 없는 거의 모든 시간은 자습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을 학원 수업을 통해 교과 내용을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였고 그 외의 시간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움직인 제게 내리는 보상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첫 지필평가 성적은 어떠하였나요? 답변, 우선 성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았습니다. 국어 95.5점 1등급, 수학 77점 2등급, 영어 90점 1등급, 통합과학 92점 4등급. 제가 이과 성향이었기 때문에 시험 전에는 출제 과목 4개 중 수학, 과학이 자신 있는 과목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첫 시험은 국어, 영어를 잘 보았고 수학, 과학을 못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수준이 높다 보니 저와 같이 수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고 첫 시험이라는 긴장감 또한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통합과학은 시험 난이도가 쉬웠는데 제가 몇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바람에 등급이 확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 결과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저희 학교 학생들의 수준을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험 중 실수를 하였을 때 나타나는 단 몇 점의 감점을 통해 등급이 이렇게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고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 또한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중간고사 때 배운 점이 많군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기말고사는 잘 보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시기를 제 고등학교 3년 생활 동안 가장 열심히 준비하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이 당시에는 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자습 시간으로 활용하였고 시험 기간 3주 전부터는 거의 매일 기숙사에서 연장 학습을 신청하여 끝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최종 내신 평점은 1.33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수학 최종 등급은 2등급 중 1등이었고 기말고사 수학에서 실수로 2개를 틀렸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학기 생활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남은 학기 동안에도 그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공부한다면 이와 같은 또는 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질문, 첫 학기가 끝나고 난 후 여름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답변, 1학년 여름 방학 때에도 학기 중과 다름없이 주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학기 중과는 달리 방학 중에는 학교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모두 자습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오전 시간에 한해서 학원 수업을 듣는 것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는 학원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자습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당시 저희 주중 하루순 공부 시간은 약 8에서 9시간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말에는 학기 중과 다름없이 학원에 다니고 남은 시간은 제게 주는 보상과 같은 휴식 시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 당장 앞에 있는 지필평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주로 듣는 학원 수업이 내신 대비 위주였다면 방학 중에는 모의고사 및 수능 대비 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수학은 그 당시 남은 진도를 마저 빼는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과학 또한 2, 3학년 내신 및 향후 수능까지 대비하여 물리학일, 화학일 등의 과목의 선행학습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수학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수학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차이가 났던 것은 국어, 영어 등의 언어 과목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내신과 수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지문의 내용을 원래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시험은 주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지문 위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지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위주로 수업을 들었다면
수능 시험은 처음 보는 지문을 수험생이 올바르게 사고하고 독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독해력을 높이고 부족한 개념을 정리하는 방식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활은 1학년 여름 방학 때만의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4차례의 방학 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만 제외하면 학원에서 들었던 수업 내용과 생활 패턴은 모두 동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여름방학이 끝난 후 2학기 생활은 어떠했나요? 성적은 그대로 유지되었나요? 답변, 2학기 생활이 1학기 때와는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주중과 주말의 생활 루틴, 수업 내용, 공부 방법 및 습관 등은 1학기 때와 모두 동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성적은 1학년 때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수학은 1등급으로 올라갔지만 국어, 영어 등의 과목에서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1학년 2학기 내신 평점은 1.67이 나왔고 1학년 최종 내신 평점은 1.5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2학기는 1학기와는 다르게 미련이 남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때에는 시험 중 실수한 기억도 없었고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었기 때문에 크게 그때의 생활을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 1학년을 마치고 2, 3학년 때에는 어떠했나요?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공부 루틴이 깨지기 시작한 지점이 2학년 시작 당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학년 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5월 말까지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였고 그 후에도 2학년은 격주 등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공부 분위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집에서 혹은 집 근처 독서실에서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였지만 학교 기숙사만큼의 분위기를 낼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부 루틴이 깨지며 내신 점수도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1학년 말 1.5였던 내신 평점은 3학년 1학기 말 1.67까지 떨어졌습니다. 질문, 3학년 때 수시로 어떤 대학교에 지원하였나요? 답변, 저는 우선 의대만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수시 6장을 모두 의대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대로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학생부 종합, 계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이렇게 6군데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재수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재수하고 라는 생각으로 모두 의대에 원서를 제출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6개 대학 모두 1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저희 학교가 동네에서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내신 가지고 수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의대에 붙으려고 했던 것은 너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남은 건 정시였을 텐데 현역 때 수능은 잘 보았나요? 답변,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망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2학년 때부터 공부 루틴이 깨지기 시작하였고 수능까지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체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대입을 위해 앞만 보고 뛰어오다 보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었고 그에 따라 공부 의지도 많이 꺾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부가 잘 될 리가 없었고 수능도 보기 좋게 망쳤습니다. 수능 이틀 후 가채점을 한 후 바로 재수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수능 전까지 치렀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의대는 고사하고 서성한도 갈까 말까한 점수가 나왔었는데 그때의 저는 모의고사는 망쳤지만 수능은 분명히 잘 볼 거야 라는 무모한 자신감에 차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였습니다. 당연히 수능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질문, 재수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떠하였나요? 답변, 처음 재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실 실감이 나진 않았습니다. 현역 때에는 저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말로만 재수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로 재수를 결정하게 되니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숙학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2학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 등교할 수 없게 되면서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이 조성되기가 어려웠고 그것이 공부 루틴이 망가지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3학년 여름 방학 때 서울의 모 재수종합학원에서 시행하던 서머스쿨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에도 기숙사 생활만큼의 효과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재수는 반드시 기숙학원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내 인생에서 대학 입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역 때 재수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재수를 할 때에는 삼수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이번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질문, 재수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기분은 어떠하였나요? 답변, 재수 기숙학원과 학교 기숙사 생활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한 번 휴가가 아닌 한 달에 한 번 휴가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가 허용되었고 휴대전화는 고사하고 교재 구매 등의 목적 외에는 인터넷 사용 자체가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역 때와 재수 당시의 대입에 대한 압박감 또한 차원이 달랐습니다. 현역 때 실패하면 재수지만 재수 때 실패하면 꼼짝없이 삼수생이 되기 때문이죠.
현역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막막함이 함께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처음 약 2주 동안은 학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질문, 재수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유가 없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용도 외에 인터넷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학원이 정해준 틀 내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수업 듣는 생활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힘들었던 점은 압박감입니다. 이 힘든 생활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 시험에서 성적이 안 나오거나 작게는 문제가 안 풀릴 때 삼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저희 재수 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북돋았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이 없었다면 저는 현역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을 염두에 두며 공부하였을 것이고 재수 또한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질문, 재수를 하면서 장수생 선배들도 많이 보았을 텐데 그 분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답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측은지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생활을 포함하면 다들 5년 넘게 대학 입시를 위해 자유를 뺏긴 채 하루에 10여 시간씩 공부하는 모습이 같은 수험생으로서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위기감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까딱하면 이듬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 생활 내내 장수생 선배들을 보며 스스로를 더욱더 채찍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 재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무엇인가요? 답변, 국어입니다. 우선 최근 바뀐 평가원의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수단이 영어 영역이었다면, 또한 기존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지문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지문의 길이를 줄이는 대신 정보의 밀도를 높이고 내용을 짜임새 있게 출제하여 학생들의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독해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원래부터 언어 영역에 약점을 가지고 있던 저는 기본적인 독해 요령이나 개념이 잘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공부 방법의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뀐 출제 경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선생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는데 저로서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렸었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몰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까지 현역 때 했던 것처럼 문제 푸는 양으로만 승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모의평가에서 현역 때와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성적 3등급을 받아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국어 영역을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문 정리입니다. 6월 모의평가 직후 수업에서 문학 선생님께서 학급 전체 상담 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능 국어는 이렇게 굵직한 것들이나 중요한 것들을 묻는 시험이다.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들 위주로 묻는 사설 모의고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기출 분석 및 지문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 많은 학생들을 보면 기출 분석이 지문을 단순히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양으로만 승부하면 나중에 그 지문을 다시 보았을 때 내용이 기억나지만 틀렸던 문제는 또 틀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지문을 공부하였을 때 얻은 것이 무엇이냐? 시간만 날린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출 분석 시 지문 정리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길 바란다. 공부할 때 제일 느리게 가는 학생이 수능장에서 제일 빨리 간다. 문학 선생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동안 지문과 문제 수로만 승부하려던 저희 공부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공부 방법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문 정리에 맞추어 기출 분석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독서 1. 지문을 읽기 전 단락을 끊는다. 2. 도입부를 자세하게 읽으며 글의 화제, 전제, 앞으로의 전개 방향 등을 파악한다. 도입부가 글 전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3. 단락별로 소통하며 빠르게 글을 읽고 문제를 푼다. 제한 시간은 문제 수입은 4. 채점을 한다. 다만 기출 분석 시 저에게 문제를 맞췄는지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5. 각 단락별 핵심 내용 및 핵심 문장을 파악한다. 6. 글의 전개 방법을 파악하며 두 번의 도입부 독해를 통해 파악한 전개 방향과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5에서 6번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노트 및 연습장을 이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7. 문제와 선지의 내용들을 보며 글의 핵심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파악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평가원 국어 시험은 핵심 내용들을 위주로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넣은 과정입니다. 8.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여 해결한다. 문학 1. 보기를 읽고 해당 작품의 내용 및 형식을 파악한다. 2. 작품을 읽으며 주제, 화자의 정서 등을 파악한다. 이때 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므로 문학 작품은 모두 인간의 마음이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3. 문제를 풀고 채점한다. 제한 시간은 문제 수 1분. 4.
각 작품들을 다시 읽으며 화자시 및 인물소설 이 어떤 인물, 사물 또는 상황에 어떠한 정서를 보이고 있는지 다시 파악한다. 이때 꼼꼼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능은 핵심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입장에서 해당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5. 각 문제와 선지들을 작품과 연결해보며 출제자가 해당 지문 세트를 통해 물어보려고 했던 내용과 내가 파악한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해본다. 이때 선지의 내용이 주요 정보인지 지엽적인 것인지도 파악해보면 좋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답은 99.9% 핵심 내용으로만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6.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하여 해결한다. 대강 말씀드리자면 이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하면 한 지문을 분석하는데 문학은 약 20에서 30분, 독서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두 지문밖에 공부하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공부했다는 성취감은 매우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 두세 달을 이와 같이 공부하니 9월 모의평가원에서 성적을 1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질문, 재수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이 정도의 고생은 필요하다. 저는 재수 때 공부하면서 현역 시절과 비교를 정말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의대에 가기가 어려운데 현역 때 그것밖에 공부하지 않고서 의대에 붙을 것이라는 무모한 자신감으로 차 있었던 저 스스로가 우습고 한심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질문, 수능 전 일주일에는 기분이 어떠하였나요? 답변, 일단 떨리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9달 동안 대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을 결과로서 증명해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하였던 면도 있었고 목표가 의대이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못 보면 바로 삼수생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 또한 매우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떨리는 마음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일주일을 후회 없이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남은 수업을 더 열심히 들으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면서 구멍을 메꾸었고 그동안 정리한 필기 노트를 다시 정독하며 배우고 공부한 내용 또한 복습하였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수능 전날과 당일에는 기분이 어떠하였나요? 답변, 전날에는 부모님과 통화하고 수험표를 배부받으며 선생님께 공지사항을 듣고 다음날 수능이 끝난 후 바로 퇴사해야 했기 때문에 교재들을 버리고 짐을 정리하느라 정신은 없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밤에 기숙사 침대에 누우니 걱정부터 앞섰던 것 같습니다. 앞서 국어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리긴 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힘들어하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1교시 국어부터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앞섰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날이 결전의 날이라고 생각하니 떨려서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 고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학원을 나서서 버스로 이동할 때는 지난 9달간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만감이 교차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라도 다 맞고 오자 라는 다짐으로 수능에 임하였습니다. 질문, 수능장에서 시험을 치를 때 어떠하였나요? 답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시험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시간을 남기고 다 풀었기 때문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10여 분을 남기고 다 풀었고 탐구 두 과목은 각각 5분씩을 남기고 다 풀었습니다. 다만 영어는 못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 비중이 낮은 대학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질문, 수능을 다 치르고 나서는 기분이 어떠하였나요? 답변, 처음 수능장을 나설 때에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이 끝나면 실감이 안 나고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저도 수능 직후에는 그 느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시 논술을 대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2주 동안은 실제로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논술까지 끝난 후에는 이제 정말로 놀아도 된다는 생각에 신이 제일 났던 것 같습니다. 질문, 수능 성적은 어떠했나요? 답변, 국어 100분이 96 1등급, 수학 100분이 99 1등급, 영어 원점수 88점 2등급, 물리학 1 100분이 95 1등급, 지구과학 100분이 98 1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각한 만큼 점수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수학, 물리학 1등의 과목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였고 문제를 다 푼 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도 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수로는 의대는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능 당일 가채점 후 바로 논술에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논술을 포함한 수시 6장 모두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논술 자체가 경쟁률도 높고 준비 기간도 얼마 안 되다 보니 합격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수시는 전부 다 떨어졌군요. 그렇다면 정시 원서는 어디로 접수하였나요? 답변, 현역 때에는 정시로 의대를 넣고 안 되면 재수를 하겠다는 마인드로 지원하였지만 재수 때에는 안전하게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수능 예측 시스템을 통해 성적에 맞추어 신중하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적에 맞게 가군의 충북대학교 수의예과, 나군의 전남대학교 수의예과, 다군의 강릉원주대학교 치의예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실 영어만 1등급이었으면 치의예과까지는 무난하게 붙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간발의 차로 2등급이었기 때문에 수의예과까지 낮추어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구는 예비 86번에서 탈락하였고 가군과 나군은 최초 합격하여 최종적으로 충북대학교 수의예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어쨌든 잘 마무리했군요. 혹시 그동안 공부하면서 후회가 되는 점은 있나요? 답변, 우선은 고등학교 2, 3학년 때 공부 습관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 말까지 내신이 나쁘지 않았고 실제로 제 고등학교 친구 중 내신이 약 1.2에서 1.3 정도 되는 친구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에 진학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하였다면 저도 수시로 의대에 진학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재수 당시 6월 모의고사 이후 잘못된 공부 방법을 교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재수 시작 당시부터 그것을 알아서 처음부터 그 방법대로 공부하였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흔히 성적은 서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르는 이른바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했으면 최고 득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질문, 그런 점이 아쉬운가 보군요. 어쨌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볼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 재수하는 동안 제가 가장 싫어하던 말이 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매년 수만 명의 수험생들이 노력에 배신당합니다. 1년 내내 수능 시험만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도 그들은 재수생, 삼수생이 됩니다. 그것이 노력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올바른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공부를 하다가 수능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대입에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성실성, 영리함,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실성은 말 그대로 노력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저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성공한 사람 중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졌더라도 그것만 믿은 채 성실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결코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현역대에는 성실함이 부족해 실패의 쓴맛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머리가 좋다면 더 적은 노력으로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머리가 나쁘더라도 뛰어난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수능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리함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공부 시간, 공부량 등의 요소만을 고려하고 헛공부만 하다가 수능을 망치는 것입니다. 영리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이 각 과목을 통해 평가하고 싶은 것을 확실히 알고 올바른 공부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또는 학원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하고 질문이나 상담을 통해 선생님들과 함께 잘못된 공부 방법을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입니다. 아무리 영리하게 또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는 운 또한 따라 주어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를 모두 실천한 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하였다면 수능날 운이 따르지 않아 결과가 썩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 후회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은 보시는 학생 여러분 모두 제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라면서 대학 입시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살짝 바꾸어 이어드리겠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노력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서 감잡고 담력을 길러서 용감하게 도전하기. 질문,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23학번 신입생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질문,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나요? 답변,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하지도 관심이 있지도 않았어요. 다만 독서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래보다 한글을 일찍 배워서 다른 친구들이 막 한글 배우기 시작할 때 전 혼자 그림책을 읽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공부보다는 예술 쪽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질문, 그렇다면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된 시점은 언제였나요? 답변, 전 초등학교 때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기보다는 여러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훨씬 좋아했었거든요. 본격적인 공부는 예비 중1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네요. 질문, 그럼 선행학습도 딱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 진학을 한 건가요? 답변, 네. 선행학습의 기억은 없고 중학교 때 처음 영어 학원을 다녀봤어요. 영어 학원은 토플을 위주로 가르치는 학원이었는데 중간 정도에 반을 들어가서 영어 공부에 점점 재미를 붙였죠. 수학은 학원을 다니긴 했었는데 혼자 공부하는 비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고등과정 선행은 하지 않았고요. 질문, 중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답변, 저랑 수학이라는 과목이 별로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하지는 않아서 수학 성적은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집에서 또 독서실 등에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왔어요.
등수로 치면 전교 5등 안에 들 정도죠. 질문,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선택 기준이 뭐였을까요? 답변, 학업이죠. 얼마나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등이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컷이 높은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학업 분위기 차이가 컸었는데 누구나 원하던 제일 입학컷이 높은 학교는 가지 못했고 두 번째로 높은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예비 고1 겨울방학 때에는 어떤 공부를 했나요? 답변, 우선 수학을 제일 우선으로 공부 계획을 짰습니다. 하루 5시간 넘게 수학 개념을 익혔고 국어의 경우는 비문학과 문법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영어의 경우 그다지 공부할 포인트를 찾을 수 없었기에 하루 10문제 내외로 유형을 익히는 연습을 했어요. 그 당시 다녔던 수학학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학원을 열어 주었기에 하루에 8에서 10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질문,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처음 진학했을 때 정시 위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변, 네. 애초에 저는 수능 위주로 공부하고 싶어서 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이기 때문에 정시 공부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1학년부터 내신을 아예 놓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거의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질문,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그렇다면 어떤 공부를 했으며 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답변,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수학은 개념을 완벽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였고 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과 비문학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문법을 다 끝내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했고 비문학의 경우 학교 내신과 겹치는 기출을 위주로 훑으며 감을 키웠습니다. 질문, 고2로 올라가며 계열 선택을 하였을 텐데 문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가 다니던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였기 때문에 문과인 친구들이 정말 소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꿈꿨던 직업이 법조인이었기에 문과에 진학하게 되었죠. 질문, 그렇다면 고2 시절의 공부법은 어땠고 또 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답변, 저는 고2 때부터 완전히 정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약 2년 정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고2 때 국어를 완벽히 익힌 후 고3 때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하루에 하나씩 푼다는 느낌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5시간 이상을 기출 분석에 쏟았고 성적 또한 좋게 나왔습니다. 수학은 개념 범위를 모두 끝내고 실전 개념을 어느 정도 익혀야겠다는 느낌으로 공부했습니다. 기출 또한 열심히 공부했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영어의 경우 하루 10문제 정도를 풀고 모르는 단어를 외웠으며 사탐은 개념만 끝낸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어요. 성적은 무난하게 전부 1등급이 나왔습니다. 한국사를 제외하고요. 한국사는 수능 3주 전부터 조금씩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문, 고3 시절에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뭐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부법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고3이 되면서 수학을 가장 실전에 맞게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수학이 아슬아슬하게 1등급이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시간 내에 100점을 맞을 수 있게끔 공부법을 연구했습니다. 고민 결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한 후 기계적으로 실전 개념을 조합하여 문제 풀이 루트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원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을 추출하여 노트에 적었고 외우다시피 하며 몸에 익혔습니다. 국어의 경우 20분 안에 3개 남짓의 비문학 지문들을 뚫기 위해서 생각의 흐름을 일정하게 연결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하며 제 생각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이 정형화되게끔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수능 당일 어땠나요? 답변, 저는 수능 당일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시험장에 도착하여 30분가량의 산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미리 뽑아둔 예열 지문 3개 정도를 풀고 답을 보진 않았습니다. 글을 평소대로 연습한 대로 읽기 위한 일련의 연습이었죠. 그리고 국어 1교시가 시작되고 긴장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떨고 있는 제 손이 보이는 순간 실전에서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국어는 연습에서나 실전에서나 시간을 되도록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 또한 시간을 보며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그 직전 교시인 국어에 대한 확신 혹은 망각입니다. 잘 봤다면 잘 봤다는 확신이 서야 하고 잘 보지 못한 것 같다면 빨리 떨쳐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바로 평소와 똑같이 풀기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풀던 방식과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여 푼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어와 다르게 수학은 시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의 경우 듣기를 무사히 통과하고 독해를 시간 내에 다 풀 수만 있다면 완벽합니다. 저의 경우는 듣기 문항풀이와 동시에 독해를 34번 정도까지 풀어놓는 편이었는데 실전에서는 31번 정도까지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전의 시간 분배 연습을 열심히 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탐구의 경우 평소 시간 분배를 원활히 하는 습관을 들여 놓았다면 큰 무리 없이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까먹은 개념이 없다면요. 질문,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나요? 답변, 정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은 겁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 당일 아예 떨리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떨지 않으려는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수능은 시간 싸움, 집중력 싸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담력입니다. 담이 크다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 지문이 나와도 겁먹지 않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히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능 때에는 정말 사소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떨리는 손이 보인다면 바로 멘탈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멘탈을 잘 잡고 그 순간 마주한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이 전부가 아닌 요즘 개편된 수시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즐겁게 정복하기. 질문, 자기소개 부탁해요. 답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하며 사회학과 국제개발협력학을 공부하고 있는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질문,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다고 알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답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영재교육 선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약 3년간 영재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걸 받으니까 괜히 특별한 학생이 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여러 학교에서 온 자라는 아이들과 공부를 하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모르는 걸 티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학업적인 성장보다도 한 군데에 몰입하는 집중력과 공부에 대한 의지와 자기주도성, 끈기나 욕심이 많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지적 호기심도 정말 많이 생겼고요. 영재교육을 받으면서 매 학기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때마다 흥미있던 주제를 직접 깊게 탐구하고 연구했어요. 방에서 곰팡이도 길러보고 수십 명의 쌍꺼풀을 들여다보며 유전에 대해 증명도 해봤어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부나 탐구가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정말 많이 길러진 거죠. 덕분에 지금까지도 세상 모든 게 다 궁금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과정에서의 공부는 재능보다 스스로 하고 싶다는 의지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위를 봐도 다들 그랬어요. 물론 학업적으로 천재성을 띠는 친구들도 있지만 천재가 아니더라도 노력한다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게 정규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도 딱 이 시기에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 질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마음가짐은 어땠나요? 중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어졌나요? 답변, 저는 항상 부끄럽지 말자였던 것 같아요. 영재교육도 받았고 학교에서 성적 좋기로 유명한데 갑자기 뒤처지면 부끄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 후에 학교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전교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었고 그 뒤로 선생님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따로 불러서 너는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관리라면 특별관리인데 막 드라마처럼 엄청난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압박이면서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이만큼 너를 신경 쓰고 기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경험했고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욕심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질문, 중학교 때 성적은 어떤 편이었나요? 답변, 저는 그냥 꾸준한 편이었어요. 항상 전교 1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전교 10등 안에는 들었고 잘하면 전교 2에서 3등 하는 수준. 반에서는 늘 1등이었던 것 같고요.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친구랑 같은 반이었을 때 빼고. 질문,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학교들을 준비하기도 했었나요? 답변, 앞서 말했던 선생님의 특별관리 중 하나가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정해오라고 하신 거였어요. 어릴 때니까 이 학교는 커리큘럼이 어떻고 합격자 배출 추이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가고 싶은 학교, TV에 나온 예쁜 학교. 정말 단순하고 1차원적인 목표였어요. 중학생한테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학교라는 건 정말 대단한 동기부여였죠.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온 그 학교를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기부를 위해 소심한 성격을 이겨내면서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목표가 생기니까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어요. 청소년기에는 직접 겪어보고 활동해보는 걸로 꿈이나 목표가 크게 좌우되잖아요.
교내 활동을 하면서 자치법정이라는 활동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알고만 있었지 한 번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직접 자치법정 활동을 하면서 검사, 변호사가 되어보고 법정의 중심에 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변호사가 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막연하게 법조인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인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접했던 기회들 속에서 저는 공부의 동기를 얻고 꿈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연히 주위의 기대감 때문에 공부를 했지만 천천히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목표 설정을 하고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질문, 살았던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었으니까 고등학교 선택을 직접 했을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나요? 답변, 일단 자사고 입시는 떨어졌어요. 사실 당연한 결과였어요. 당시에 제가 지원했던 학교가 공항 직원 자녀들을 대부분 우선 선발하고 전국 단위 모집은 정말 극소수로 거의 하지 않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더 담담히 받아들이고 일반고 진학 고민을 시작했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애초에 정시로 대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수시로 대학을 가기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찾게 되었죠. 여러 학교들 입시 설명회를 가보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질문, 중학생이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답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은 곳에서 내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채워줄 재밌고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전략을 빨리 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질문, 수시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나요? 답변, 고입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중학교 3년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즐거웠던 게 생각이 났고, 그럼 나는 교내 활동과 성적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 같아요. 일관되게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좋았고, 저는 생기부와 성적을 병행하는 게 자신 있었어요.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교내 활동들이 너무 재밌었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시를 선택하게 된 거죠. 재밌게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저한테 대학은 더 좋은 교육과 미래를 위한 수단이었지 최종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거나 지치고 불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질문, 수시도 사실 현실적으로 교과 성적이 중요하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했던 준비가 따로 있나요? 답변, 일단 학업적인 부분보다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어요. 단기적으로 1, 2회 정도. 막 하나하나 다 짜주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고등학교 생활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고등학교 가서 어떤 걸 하게 될 거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상담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우면서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활동을 언제 얼만큼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직접 그려보고 입학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윈터 특강 이런 걸 좀 활용했어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일종의 경험이었는데 특강에서는 겨울 방학 약 2달간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될 내용들을 선행하잖아요. 저도 당시에 들으면서는 도대체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었어요. 이해도 하나도 안 가고 낯설고 생소하고. 그런데 그걸 배우고 들어가니까 입학 후에 훨씬 수월한 게 그때 체감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거니까 이해도 더 빠르고 남들보다 시간도 덜 투자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하고 문제를 못 풀어도 미리 배우고 맛보고 들어가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경험해보는 거.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때 생각보다 어려운 걸 배우고 많은 걸 하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겨울 방학에 인지를 하고 좀 각오를 하고 입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도 좀 깨닫게 되고요. 질문,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에 딱 갔잖아요. 어땠나요? 답변. 저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한 상태여서 애초에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좀 쏠려 있는 상태였어요.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내가 걔구나? 이런 말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압박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첫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죠. 그리고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약간 긴장을 놔버렸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만심에 기말고사에 좀 떨어진 거죠. 1학년 1학기에는 그런 기복이 살짝 있었어요. 질문,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기분이 어땠나요? 답변, 저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수시로 학교를 갈 생각이었으니까 입학 전부터 계획이 있었거든요.
1.0으로 내신 등급을 맞추고 졸업하는 거. 그런데 1학기부터 거기서 멀어지게 생겼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멘붕이었어요. 그리고 전교 1등을 뺏기니까 자존심도 엄청 상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나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질문, 그럼 2학기는 어땠어요? 답변, 경험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그 후에는 계속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설팅이나 제 스스로의 고민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됐어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일단 성적은 일정 수준 이하로만 절대 안 떨어지게끔 유지를 하되, 대신 생기부, 그러니까 비교과 영역을 정말 열심히 채우려고 세부 목표를 다시 세웠던 것 같아요. 정교부회장 같은 학생회 활동부터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학교에서 하는 대회나 봉사 활동까지 정말 단 하나도 안 빼놓고 활동에 다 참여했어요. 질문, 교과와 비교과 활동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렵지 않나요? 결국 교과 공부를 할 시간을 빼서 비교과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시간 분배를 어떻게 했나요? 답변,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놀고 안 자는 것. 고3 때를 생각해보면 매일 독서실에 가서 새벽 2시쯤 집에 왔고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매주 봉사 활동을 했고요. 저는 노는 걸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교과는 아니니까. 웃음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대회에 나가고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활동들도 굉장히 즐기면서 재밌게 했어요. 봉사에서도 가치를 찾으려고 진심을 다했고요. 차라리 비교과가 더 재밌으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거죠. 질문,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1학년 때보다는 학업량이 늘어나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마음가짐이나 각오가 있었나요? 답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난 예비 고3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긴장도 하고. 고3이 아니라 예비 고3인 거죠. 저한테는 그 마음가짐이 좀 컸어요. 특히 고2 생활이 중요했던 게 고3 때는 비교과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판 스퍼트 느낌으로 모든 걸 다 쏟아서 교과와 비교과 활동 사이의 밸런스를 더 잘 맞춰야 했어요. 학업량이 늘어난 만큼 비교과도 더 많이 집중해서 해야 했거든요. 지금 입시와 결이 좀 다르긴 해요. 제가 입시를 할 때까지만 해도 수상 기록에는 3년간 받았던 모든 상이 싹 다 기록됐고 독서 부분에도 모든 책이 종류별로 입력 가능했거든요.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 말 그대로 다다익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질문, 그럼 고2 때 비교과적인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건가요? 답변, 그렇죠. 제가 귀찮은 걸 싫어해서 정말 효율을 극단적이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많은 양의 비교과 활동을 소화하려고 전략을 짰어요. 저는 교과 성적도 챙겼어야 하니까 비교과 활동에서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방송부 활동을 예로 들어보자면 1학년 때는 좀 보조적인 역할과 일을 배워가는 느낌이 강했다면 2학년이 되어서는 저희가 주축이 되어 생기부에 적힐 활동들을 직접 만들어서 채울 수 있었어요. 동아리 부장 제의가 왔지만 저는 성적을 챙겨야 하니 그 정도의 시간 투자는 어렵겠다고 판단을 하고 차장을 선택해서 동아리 내 주도적 역할을 하되 교과를 챙길 시간 모두를 잡으려고 했어요. 또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는 대신 학생회 부장 활동을 선택했고요. 1학년 때 이미 전교 부회장 스펙을 쌓아놨으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교과 활동의 결과물과 교과를 챙길 시간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노력한 거죠. 질문, 그럼 비교과 활동은 최대한 재밌어 하는 걸 하는 게 좋겠네요. 답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그냥 다 많이 했어야 하는 입장이었던지라 최대한 재미없는 것들도 재미있게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 하고 싶은 것만 알 수는 없었거든요. 재미없는 활동들도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하면 재밌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 동아리를 방송부를 하고 생기부를 채우기 위해서 자율 동아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 동아리를 친구들이랑 함께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자체가 단순히 생기부를 위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모여서 수다도 떨고 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재밌는 일이 된 거죠. 시사토론 동아리였는데 동아리 시간이 되면 친구들이랑 모여서 신문에서 본 주제를 몇 개 던져놓고 열심히 토론을 해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즐거운 시간으로 느껴지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소서나 생기부에 쓸 내용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을 더 적극적이고 재밌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과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나 활용 가능한 것들 위주로 많이 만들어 나갔어요. 나중에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이용하기 좋도록.
일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생기부에 적힌 꿈이 다 달랐어요. 보통 그걸 통일시키는 게 정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각각 꿈의 변화를 이어줄 만한 다리가 될 소재, 명확한 스토리가 있다면 장래희망이 다 달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오히려 자신의 성장 과정을 더 명확하고 독특하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나 스토리가 되어줄 소재들을 비교가 활동해서 찾는 거죠. 질문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던 거예요? 답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미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덕에 학교 생활을 하는 내내 목표가 뚜렷했고 덜 헤맸던 것 같아요. 질문,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답변 맞아요. 그래서 특히 대입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은 정말 의지력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사실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도 어떤 게 공부에 도움이 되고 뭐가 맞는 방향인지 다 잘 알아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다들 이론은 정확한 거죠. 다만 그걸 얼만큼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질문, 2학년 때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건 뭐가 있었나요? 답변, 수능 최저를 맞춰야 했고 수능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어요. 필요한 시간이 몇 배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결국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수능에서 다루는 것들이고 내신과 수능이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까 학교 수업,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수능 준비와 함께 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수능 공부하면서 모르는 걸 학교 선생님을 적극 활용해 질문하고 수능 인강 듣는다는 생각으로 학교 수업을 듣고 왜냐하면 학원이나 독서실에 있는 시간에 비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그 시간을 정말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 그럼 그렇게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 방학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었나요? 답변. 저는 내신의 경우 시험 전 2에서 3주만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 겨울방학에는 오로지 수능에만 올인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몇 시간씩 공부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정말 매일 독서실에 갔어요. 독서실도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친구랑 같이 밤에 독서실에서 제일 늦게 마지막으로 나오면 또 그게 그렇게 뿌듯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독서실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도 나네? 그렇게 소소하게 즐거움이나 뿌듯함, 좋은 감정들을 찾으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매일매일 제 하루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학원이나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온전히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로지 나한테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내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고 훨씬 높은 집중도와 효율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려고 노력했죠. 평일에는 내내 혼자 공부하면서 모르겠거나 질문할 것들을 모아놓고 주말 이틀 동안 학원을 몰아서 가면서 모르는 걸 배우고 질문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질문, 혹시 고3 때 슬럼프는 따로 없었나요? 답변, 저는 슬럼프가 좀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한번 크게 오는 게 아니라 얕게 자주 오니까 슬럼프가 와도 또 왔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슬럼프라고 크게 생각 안 하고 평소보다 조금 우울한 기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오면 그 스트레스도 독서실이나 그 주위에서 풀었어요. 스트레스가 막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쌓이면 일단 독서실에 가요. 그런 다음에 가방만 던져두고 친구랑 독서실 건물에 있는 노래방이나 카페를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독서실로 돌아와요. 또 뭐 좋아하는 것들을 사 모은다던가. 시간 투자가 적은 자잘한 것들을 통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해둔 루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스트레스도 그 안에서 풀려고 한 거죠. 딱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공부라는 걸 느껴서 그 마음가짐으로 수능까지 달렸죠. 밥도 독서실에서 먹고 낮잠도 독서실에서 자고 쉬어도 독서실에서 쉬었어요. 독서실에서는 잠들어도 일어나서 바로 또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질문, 그럼 이제 고3 1학기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답변, 네. 수시를 준비하면서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잡은 것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신도 1.25 정도로 당시 높은 편이었으니 사실 꽤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성적이나 학업을 떠나 인간적으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3년을 돌아보니 즐거웠던 추억들이 참 많더라고요. 질문, 여름 방학 때는 어떤 걸 했나요? 답변. 저는 수시로 학교를 갈 예정이었으니 그때는 자소서를 중심으로 마무리를 계속했고 면접 같은 수시 전형 준비를 좀 했죠.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공부도 일정 부분 시간 투자를 했고요. 질문, 수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특히 요즘 수시는 많은 부분이 축소, 간소화되었더라고요. 선택을 정말 잘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생기부를 꾸며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워낙 생기부에서 보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했던 다다익선보다는 과유불급 전략이 낫겠죠? 적당히 학교 생활에 투자하고 내신 성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제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활동의 질을 보겠다는 거죠. 하나를 하더라도 더 나은 것. 또한 자소서가 폐지되고 생기부가 축소된 대신 그 역량을 면접에서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면접은 자소서처럼 준비하고 첨삭한다고 단기간에 늘지는 않거든요. 평소에 잘 기억해두고 메모해두고 그 생생한 기억들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 실적이나 독서 기록을 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남들 다 하는 것 말고 정말 나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필요해졌어요. 단순히 상을 많이 받고 책을 많이 읽은 게 더 이상 우수한 학생의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창의적인 체험 활동들을 하고 학생기록부 세특 관리 잘하시고 그러니까 평소 행실을 바르게 늘 열심히 잘 챙기고 면접에 강조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게 현명한 수시 준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입시를 치렀을 때와 정책적으로는 많은 게 바뀌었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바뀌지 않으니까요. 질문,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팁이 있나요? 답변. 우선 그 본인 학생기록부의 전체 내용과 특징, 나의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명확하게 꿰고 있는 게 중요해요.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고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돋보이는 정확한 스토리 라인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뭐였는데 어떤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변화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뭘 느껴서 2학년 때 꿈이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이 완벽하게요. 자기 학생부를 많이 읽어보고 그 당시에 어떤 걸 느꼈는지 회상해보면서 그 연결고리들을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맥락에서 다이어리나 메모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로 쓰면서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시작과 함께 일부러 학교 생활이나 기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들, 느낀 점들을 그냥 수시로 적어서 모아뒀어요. 내가 A라는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뭘 느꼈고, 뭘 배웠고, 그 과정에서 뭐가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요. 소재를 축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3 때 자소서를 쓰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제 글감으로 활용됐어요. 꼭 글감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당시를 생생하게 떠올리는데 또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는 자소서가 폐지되지만 그렇다는 건 생기부에서 다른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보고 면접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고3 때는 시간 분배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미리미리 생기부 내용을 파악해 두고 있으면 면접 준비에 엄청나게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꾸준히 글을 쓰면서 그 활동들이 이미 스스로한테 복습하듯이 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면접이 정말 수월해져요. 경험한 일을 내가 직접 요약 정리해서 느낀 점까지 적어두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면접 보러 가서도 그냥 하나의 재밌는 경험담을 풀듯이 편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면접관과 주어진 시간 동안 수다 떤다는 느낌으로 면접을 보고 나왔어요. 웃으면서 그때의 감정을 공유하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내 경험이고 내 감정이잖아요. 질문과는 왜 사회학과를 선택하게 됐나요? 답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언니가 있어요. 딱 1살 차이인데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고3이었고 언니도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 생활을 좀 하던 시기에 고등학교로 학교랑과 설명을 하러 온 거예요. 사실 그냥 친한 언니니까 얼굴 보러 저도 들으러 갔어요. 그 당시에는 사회학과라는 과가 있는지도 몰랐고 뭘 배우는지는 당연히 몰랐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걸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관심 있고 재밌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 원래 많았고 그 현상들을 분석하거나 고민하는 걸 좋아했어요. 사회학과라는 과를 알기 전에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과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갔고 결국 사회학과만 6개를 수시에 쓰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 과나 학교를 접할 기회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고요. 같은 맥락으로 학생 때 이화여대의 탄핵 시위를 보면서 학교 자체를 동경하게 되었었어요.
저런 학생들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더라고요. 단순히 남들이 말하는 입결 좋은과 입결 좋은 학교를 떠나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곳과 내가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골랐어요. 앞서 말했듯이 저한테 대학은 더 나은 날을 위한 수단이었지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질문, 합격자 발표가 난 뒤에는 어땠나요? 답변, 아직도 정말 생생해요. 해외여행을 마치고 딱 한국에 입국한 날이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벅차고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울기도 했고,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심지어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였어요. 지원했던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너무 좋은 학교들이고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들이지만 앞서 말했던 이유로 이대에서 꼭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떨어지면 재수해서 다시 도전하지 뭐 하면서도 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위에서 남들은 다들 예비 2번이면 그냥 이미 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사자는 왠지 내 앞사람은 안 빠질 것 같고 괜히 불안하고 그렇더라고요. 합격 확인을 한순간 머릿속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하고 독서실 다녔던 기억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삼 감사한 분들도 너무 많아서 울면서 합격했다고 감사 전화를 돌렸던 것 같아요. 질문, 그럼 입시를 다 끝낸 입장에서 봤을 때 대입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답변, 물론 가장 예민할 시기고 너무 힘들겠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험을 한번 못 봐도 그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 다음 시험까지 망치는 것보다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 다음 시험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 전 시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낫잖아요. 성적이 떨어져도 이걸 계기로 다음 시험은 더 잘 보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 그 결과가 이미 나왔거나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이미 지난 일이라는 거잖아요. 힘들어하거나 우울해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에너지를 힘들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결과물을 책임지기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나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거죠. 후회를 해봤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배울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좋은 기회, 발판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죠. 과거에 내가 망쳐둔 건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가 책임져야 해요. 질문,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변,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고 싶은 게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뭘 위해서 지금 당장 힘든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의지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버리면 미래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정말 좁아져요. 반대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좀 열심히 해두면 선택지가 끝도 없이 많아져요. 저는 꿈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 하고 싶은 일들 중에 나중에 가장 하고 싶어질 일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하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둬야 해요. 언젠가는 분명 원하는 일이 생길 텐데 그런 미래의 나에게 선택지를 주기 위해 중고등학생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금이자 투자인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덕에 지금 원하는 학교에 와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괜찮아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맺은 말. 각기 다른 학생들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각자 다르긴 하지만 본인들만의 확실한 공부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에게 가장 맞는 자신만의 공부의 철학을 확립하여 본인만의 공부법을 완성했습니다. 둘째는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 입시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셋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입니다. 영어에 resili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마음가짐이 강했습니다. 넷째는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기반으로 자신이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의식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한 분야에 종사하며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고 부릅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만났던 모든 학생은 공부하는 것을 자신들이 두각을 나타내야 할 분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마치 프로 야구 선수들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훈련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어 갔습니다.
앞에 언급한 공통점들은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발휘되는 각자 개인이 가진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고, 자라오면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 형성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서로를 모르는 12명의 학생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과를 이룬 훌륭한 젊은이들을 만나며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저 역시 삶의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책에 서술된 내용을 부적절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인터뷰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범한 저의 잘못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은 모두가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자신들의 공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넓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부디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